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혜입니다. 5월 2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제가 아주 특별한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제가 엔비디아 투자에 필요한 단 하나의 영상이다. 아주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썸네일을 만들었는데요. 빈말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엔비디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주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반드시 한 번쯤은 꼭 시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정도로 정말 많은 인사이트가 녹아들어 있는 훌륭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평소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방송이 좀 긴 영향입니다. 이 영상의 분량이 1시간이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1시간짜리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한 2, 3일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가 함께 만든 영상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단 1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정말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영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꼭 시간을 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람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조금은 간결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매달 중순에 미전 올인원 멤버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부지런히 녹화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방송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1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간단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세 가지의 특징이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로 혼조세였죠. 빨간색 그리고 녹색이 여기저기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이 좋지가 않았죠.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매그7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메가테크 기업 위주로 하락세가 도드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특징은 색이 굉장히 칙칙합니다. 그 얘기는 상승한 종목도 그렇고요. 하락한 종목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소강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악재 하나가 있었잖아요.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기관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시장의 단편적인 모습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방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시장의 모멘텀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시장 폭이 78.37입니다. 따라서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에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공포지수인데요. 공포지수 역시도 20 아래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18.74거든요. 따라서 200일 이평선 아래에 공포지수가 머무르면서 시장의 안정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69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는 탐욕이 넘쳐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옵션이면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상승에 베팅하는 거, 콜 옵션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하락에 베팅하는 풋 옵션이 있는데 이런 걸 분석해 봤을 때 지금은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인데요. 84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가 굉장히 정확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준 탑픽의 성적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위에 쪽을 보시면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 3대 지수는 모두 빨간색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준 탑픽 중에는 상승한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가장 위쪽에 B2가 3% 이상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는 넥스트트래커가 플러스 1.11, 더 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0.97, 셀레스티카 플러스 0.95,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플러스 0.85, 테슬라 플러스 0.51, 브로드컴 플러스 0.46, 탈렌 에너지 플러스 0.38, 크레도 테크놀로지도 0.24%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마이너스였는데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TSMC가 마이너스 0.03% 횡보를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비스트라가 마이너스 0.18, 비트코인이 0.32% 소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6천을 넘어서면서 굉장한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메타는 마이너스 0.52, 팔란티어 마이너스 0.59, 우버 마이너스 0.64, 엔비디아 마이너스 0.88, 아마존이 마이너스 1.01, AMD가 1.07% 가장 많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어제는 전반적으로 하락폭이라든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비트코인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아직까지는 가장 모멘텀이 뛰어난 자산이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비트코인의 폭등 징조가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비트코인이 최근에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 옵션 트레이더들은요,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대리빗에서 6월 27일 만기이며 행사가가 30만 달러인 비트코인 콜옵션은요, 미결제 약정 기준으로 했을 때 11달러 콜옵션에 비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27일 만기 옵션이 모든 만기 옵션 중에서 가장 높은 미결제 약정을 보이고 있다. 자,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6월 27일이 만기입니다. 그때까지 정해놓은 행사 가격에 도착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행사 가격이요, 30만 달러입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콜 옵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정한 가격, 즉 행사가의 특정 시점, 이게 만기일입니다. 6월 27일까지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30만 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콜 옵션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이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6월 27일 이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요, 30만 달러를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11만 달러 콜옵션에 비해서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게 30만 달러 콜옵션이거든요. 그래서 30만 달러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면 확률상 11만 달러 콜옵션에 베팅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죠. 왜냐면 지금 가격이 10만 6천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11만 달러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콜옵션을 살 때 11만 달러에 베팅을 하지 왜 30만 달러에 무모하게 베팅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30만 달러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싸게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11만 달러 콜옵션은요, 달성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한 전반적인 만기 구간에서 옵션 수큐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옵션 수큐가 뭔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옵션 수큐는 같은 만기일을 가진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가격이요, 어느 쪽으로 더 비싼지 이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콜 옵션이 더 비쌀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하락에 베팅하는 풋 옵션이 더 비쌀 때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콜 옵션이 풋 옵션보다 비싸게 되면요, 그거를 강세 상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옵션 수큐는 여전히 강세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는요, 콜 옵션에 베팅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현상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화요일 기준으로 약 10만 6천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는 지난 1월 2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0만 9,241달러에 비해서 3% 미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굉장히 좀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고 가격은 30%나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몇 주 사이에 급격하게 반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엠버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 24시간 동안 미결제 약정 증가는요. 대부분 11만 달러 이상의 행사가에 집중되고 있다. 그 얘기는 콜옵션의 베팅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해지 포지셔닝은 10만 5천 달러 부근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풋옵션을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 10만 5천 달러 부근에 풋옵션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지금 하락해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옵션 트레이더들 사이에 포지셔닝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 즉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미국 그리고 나머지 주요 교역군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고요. 예상보다 낮은 4월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되면서 나타났다. 자,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만 있다면 결국은 금리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에는 커다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환됐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유지될 수만 있다면요. 다음 저항선인 10만 8천 달러 상방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게 되면요.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세로 급변하는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높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는 있죠. 자, 하지만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하는 주요 자산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두 가지의 상반된 상황에서도 모두 모멘텀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경제 수치 그리고 관세 뉴스가 추가되면요.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요. 테크주가 상승하면서 함께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관세가 더 높아지거나 무역전쟁 그리고 경기 둔화 같은 위험 회피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테크주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금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경제 뉴스의 영향을 덜 받고요. 방어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조금씩 수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어디로 경제가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투자 자산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모멘텀 지표 확인합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2가지는 매도고요. 9가지는 중립, 15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1년 차트인데요. 보시면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3% 정도만 힘을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최고치를 돌파하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패턴이 뭐냐면 둥근 바닥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미존 탑픽 중에 스트래티지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차트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둥근 바닥형 패턴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이죠. 이 부근이 403달러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 지점을 이미 돌파하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만 있다면 결국 스트래티지 주가도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테슬라 관련된 호재가 연속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향후 5년간 테슬라의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굉장히 확실하다. 나는 테슬라를 계속 맡아서 경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확인해 줬고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6월부터 테슬라의 로보택시 운영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뉴스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봐야겠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요. 자율주행 택시, 즉 로보택시가 오는 6월 말까지 미국의 텍사스주의 오스틴에서 운행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제 CNBC의 데이빗 페이버의 인터뷰에서
테슬라는 오스틴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초기에는 약 10대의 차량으로 시작하고요.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수천 대 규모로 빠르게 확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이 됐는데요. 초기의 로보택시는 모델 Y 차량에 향후에 출시될 FSD Unsupervised,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량에는 사람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요. 테슬라의 직원들이 원격으로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기에는 오스틴 내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이 되고요. 자,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오 펜싱이라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갇혀 있다는 거죠. 자, 머스크는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접근 방식이 알파벳, 즉 구글의 웨이모보다 더 포괄적이고 야심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웨이모에는 라이다, 레이다, 그리고 고가의 센서를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요, 카메라와 컴퓨터 비전 기반의 기술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로 시스템에서 실제로 가장 잘 작동할 방식은요, AI, 디지털 신경망, 그리고 카메라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운전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죠. 자, 한편 테슬라는요, 최근에 EV 판매 감소를 겪었고요. 2025년 1분기 자동차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20%나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머스크는요, 공장을 개편 중이기 때문에 생산이 일시 중단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수요가 크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음 어닝 결과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는요, CEO의 정치적인 견해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개인의 정치적 배경보다는 제품의 품질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게 되면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정치적 상처는 테슬라에 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 기사에도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데요. 이 뉴스는 테슬라 뉴스를 가장한 엔비디아 그리고 AMD 뉴스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xAI는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AMD의 칩을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엔비디아 AMD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요일에 테슬라와 xAI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AMD를 비롯한 반도체 대기업으로부터 칩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회사 xAI는요, 현재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의 테네시주 멤피스의 콜로러스 시설에 20만 개의 GPU를 설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머스크는요, xAI는 멤피스 외곽에 100만 개의 GPU를 갖춘 시설을 추가로 계획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만 개를 가지고 설치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가까운 미래에 100만 개의 GPU를 갖춘 시설을 추가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확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뉴스에 지금 엔비디아, AMD 주가는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몇 년 전에 나는 매우 명백한 예측을 한 바가 있다. AI의 한계는 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AI의 발전 가능성, 잠재력은 무궁무진한데요. 그 한계는 반도체에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도 함께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요, 결국 엔비디아 반도체가 최고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성능이다.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AI 칩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수요에 맞춰주는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어제 일론 머스크가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연이어서 한 가지의 뉴스를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30년까지 엔비디아 AI 칩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보도 내용입니다. 자, TD 코웬의 의견이고요. 자, 이들에 의하면 2030년까지 급성장하는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칩, 우리가 커스텀 칩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춤형 칩보다 상용 GPU 벤더가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가 더욱 폭넓고 깊다는 점에 대해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자, 이번에 열심히 리서치를 해봤더니요. 결국은 맞춤형 칩보다는 상용 GPU,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훨씬 더 쓸모도 많고 앞으로 잠재력이 뛰어나다. 이런 의견인 거죠. 코엔의 테크 애널리스트 팀이 어제 보고서에서 밝혔고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 AMD가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벨 테크놀로지보다 더 유리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TD 코엔은요, AI 프로세서, 그래픽 처리 장치를 포함해서 시장 전체가요, 2024년의 규모는 1170억 달러였는데요. 이 수치가 2030년이 되면 33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배 반 정도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엔비디아는요, GPU 시장의 90%를 계속 점유하면서 AI 칩 부분 매출이 2024년 1000억 달러에서 2030년이 되면요, 무려 26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즉 2.6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굉장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의 회의론자들은 브로드컴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대형 기술 기업을 도와서 성능이 뛰어난 맞춤형 AI 칩을 제작하고 엔비디아가 점차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자, 하지만 TD 코엔은요, 2030년까지 맞춤형 칩이 AI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요, 현재 10%에서 15%로 아주 조금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규모에서 1.5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의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나면 브로드컴 그리고 마벨의 성장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TD 코엔은요, 엔비디아가 여전히 AI 칩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맞춤형 칩은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 칩보다 상당한 차이로 떨어진다라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엔비디아는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전반에 걸쳐서 가장 성숙한 기술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생태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만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생태계로 다른 기업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GPU랑 너네 CPU를 합쳐서 생태계를 꾸려나가자. 우리가 만든 CPU랑 너네 GPU를 합쳐서 함께 일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이 생태계의 모습이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엔비디아의 완전히 통합된 하드웨어 시스템 접근 방식과 강력한 소프트웨어 제품군이 경쟁사 대비 생성형 AI 추론 성능에서 우위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능에서 우위를 보이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애널리스트들은요, 우리는 엔비디아의 선도적인 기술 포트폴리오, 오랜 혁신 경험, 그리고 확장 지향적인 투자가 앞으로도 수년간 AI 가속기 분야에 강력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TD 코엔은요, AI 프로세서, 그러니까 GPU를 포함해서죠, 이 시장의 규모가 2024년 1170억 달러에서 2030년이면 33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치가 오히려 보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MD의 CEO 리사수는요, 2023년 중반에 이런 얘기를 했죠.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전체 시장 규모가 2027년이 되면요, 무려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이 전망을 수정합니다. 2024년 10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요, AMD의 Advancing AI 2024 행사에서 이 예측을 상향 조정하면서 2028년까지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TD 코엔은 2030년이 돼도 3,340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AMD의 리사수는 2030년이 아니라 2028년이 돼도 5천억 달러가 넘어선다. 굉장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리사수의 전망이 정확하다면요, AI 가속기 시장의 규모는 4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왕 역시도요, 구체적인 수치 예측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의 수요는 시장의
상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AI 인프라 구축 붐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실제보다는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혁신 기술에 대한 기성세대의 냉소적인 시선은요, 과거에도 늘 존재해왔고, 이들의 주장은 틀려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는 폴 크루그만이라는 굉장히 유능한 교수님이요. 1998년에 막말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당시 시작에 불과했던 인터넷 혁명을 바라보면서 인터넷의 경제적인 영향은 팩스 머신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언급 때문에 지금까지도 좀 망신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의 혁명은요,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혁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혁신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지금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이 챗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소위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챗GPT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나눠보고 질문을 해보고 추가적인 질문을 해보면요. 아, 정말로 인공지능 시대가 대단하구나. 이 부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한 번쯤은 직접 실감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TSMC 관련된 뉴스인데요. TSMC가 그들의 가격을 최대 30%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은 거의 확실하죠. 그런데 어떤 기업은요, 이러한 가격의 인상분을 그들의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어떤 기업은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 아니면 고객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마진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이런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지 인지하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미존 탑픽 중에서도요, 가격 결정력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메타, TSMC, 팔란티어, 넥스트래커 이런 종목들이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해자가 탄탄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반대로 비스트라라든지 셀레스티카, 우버 같은 기업은요,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이번 기사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제 목소리를 닮은 미준 AI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가 자사의 첨단 4나노미터 NM 공정 제품에 대해 글로벌 가격을 평균 10% 인상하고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내 생산 비용 상승과 새로운 반도체 관세 도입 등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은 미국의 반도체 자립 정책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 높은 건설 및 인건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성, 첨단 기술 투자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생산 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TSMC는 이러한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가격 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엔비디아, 애플 등 주요 고객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TSMC의 가격 인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주요 고객사에 대한 가격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향후 출시될 아이폰 18 등 제품에 TSMC의 2nm 및 4nm 칩을 사용할 예정으로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MLQ TSMC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애리조나에 3개의 새로운 팹을 건설 중이며 이는 미국 기술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높은 비용과 관세 압력 등으로 인해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로 향후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준의 한마디.
TSMC가 자사의 첨단 4나노미터 NM 공정 가격을 최대 30%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엔비디아와 같은 TSMC의 고객사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AI용 고성능 칩 H100, GH200, B200 등을 대부분 TSMC의 첨단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4nm 또는 그 이하 노드입니다. 따라서 이 공정 가격이 1030% 인상될 경우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제품 마진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하거나 지속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요 자체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의 비용 증가는 고객사 클라우드 기업, 데이터 센터 등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결국 비용의 증가를 고객사나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결정력은 강력한 경제적 해자에서 만들어집니다. 트럼프 관세의 영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TSMC의 가격 인상 소식은 앞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유사한 뉴스들의 첫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해자가 확실한 기업, 그래서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미주은 탑픽 중 높은 가격 결정력을 지닌 대표적인 종목들의 리스트입니다. 엔비디어 NVDA, AI 데이터 센터용 GPU 시장을 80% 이상 점유하고 블랙웰 등 최첨단 칩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면서 75%대의 초고 마진 그로스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인상에도 고객 이탈 우려가 낮습니다. 미터 플랫폼즈 META, 소셜 미디어 광고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당 광고 단가 CPC를 꾸준히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82%에 이르는 높은 총이익률은 메타의 가격 결정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가며 최첨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매우 탄탄합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약 57%의 총이익률은 공급이 수요를 크게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TSMC의 가격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즈 PLTR, 방산정부기관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높은 전환 비용으로 단단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약 80%의 총이익률은 팔란티어의 독점적 시장 지위와 강력한 가격 지지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래커 NXT, 글로벌 태양광 트래커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선두업체로 대형 프로젝트 수요가 몰리며 설치 후 전환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로 가격을 방어할 만한 시장 지위를 확보한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아래에 나와 있는 미주은 탑픽 종목들은 위에 나와 있는 5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결정력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스트라 VST 앤드 탈렌 에너지 TLN, 가격 결정력 약함. 전력 도매 소매 시장은 규제와 시장 가격 전력 도매 가격에 의해 비용이 결정됩니다. 발전 설비 투자 리스크를 떠안고 있지만 요금 인상은 규제 당국 승인에 의해 제한받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셀레스티카 CLS, 가격 결정력 약함. 전자기기 위탁 생산 EMS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고객사 애플, 시스코 등 요구에 맞춰 가격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갑이 아니라 을 기업입니다. 대량 주문 낮은 부가가치로 마진이 낮고 큰 폭의 가격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유버 테크놀로지즈 UBR, 가격 결정력 약함. 운송 배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서비스 요금 인상이 드라이버 확보 수요 감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최근에도 리프트 등과의 프로모션 경쟁으로 인해 마진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격 결정력이 보통 수준인 기업들을 살펴보면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경우 데이터 센터 통신 장비용 고속 SERDS IP 분야에서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이 쉽게 떠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에 가격 인상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트레이드 데스크는 DSP 수요 측 플랫폼 시장에서 독립적 사업자로서 광고주 대상,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미터 등의 플랫폼 경쟁이 심해 무제한 가격 인상은 어렵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데요. 옵티머스의 잠재력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CNBC 인터뷰 내용을 직접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비전 올인원 멤버분들은요, 제가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ou said recently tens of billions of robots, but that's decades away. At least 1 decade away. It's got to be more than that. It's going to grow very fast. Why do you think that? I think humanoid robots will be the biggest product ever. The demand will be insatiable. You said that Everyone's going to want one. It's like basically who wouldn't want their own personal C-3PO R2-D2? No, everyone's going to want one. You've said that, and your goal. You've also said is to produce 1 million robots. I think by 2030. That's what I had you on the record as saying. I think that's a reasonable target. And then start towards sustainable abundance, which you can get into. But Yeah. I wonder. We've been talking about autonomous and how long it takes to train the automobile to be able to be the equivalent of or exceed human capabilities. But what about these robots? To the extent that how much training are they going to need to actually to be able to do various different types of tasks? Isn't that something that's going to take a long time? Yeah. It's going to take a lot of compute resources, and it'll take time. I think there's certain threshold breakthroughs that we think we can achieve, where if Optimus can watch videos, YouTube videos or how-to videos or whatever, and based on that video, just like a human can, learn how to do that thing, then you really have task extensibility that is dramatic. Because then it can learn anything very quickly. So I think we'll get there in the next. We're not there yet, though. We're not there yet. You're relying on a significant uptick in terms of learning and training. Yeah, no, that's why I'm calling it a very significant threshold. Would be Understood. The ability to learn from watching a video. Just so right. But at the point as opposed to watching a human, right? Or having a human sort of train it right now with a task. I mean. Right now, we're training Optimus to do like primitive tasks where a human in a kind of what's called a mocap suit is and sort of cameras on the head is moving in the way that the robot would move to say pick up an object or open a door or the basic tasks, throw a ball, dance, and we need to. I think that's needed to sort of bootstrap the intelligence so you can have the basic functions. Then where I think it gets very interesting and very much like humans is that you want the robot to self-play. Right. So you say, how does a child learn? Well, a child has toys, and a child plays with the toys, plays with the blocks, at some point figures how to put the triangle in the triangle hole and the circle in the circle hole. By doing it over and over again, and this self-play. Once you have a lot of robots, you can do this self-play, which is that you just put the robot in a room with toys, and have the robot literally have the robot play with toys, and it will learn. Yeah. And you have to have a reward function. Say like, okay, the goal of the robot is to put that classic child's toy. You put the circle in the circle hole, the square in the square hole, triangle in the triangle hole, and keep doing it until it works. And the reward function is succeeding. And there are no advances needed to accomplish that now? I mean, no advances in AI or just compute and things of that nature that can happen? There are some advances needed, but I don't think these are insurmountable. I think we can solve these things in the next few years.